몇 해 전 나는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원래는 해변이 있는 곳에서 놀기로 했지만 예약이 꽉 차는 바람에 급하게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 한 동기가 깊은 산속에 위치한 별채를 발견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 별채는 가격도 적당하고 사진으로 보기에도 분위기가 좋아 우리는 흔쾌히 그곳으로 여행지를 결정했다. 출발 당일 우리는 나란히 차에 올라 그 별채로 향했다.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한 길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날은 어두워졌고 산속은 짙은 안개로 가득했다. 마침내 도착한 별채는 예상보다 훨씬 고풍스러웠다. 목재로 지어진 2층 건물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삐걱거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 일행은 짐을 내리고 별채 안으로 들어가 각자의 방을 정했다. 다음날 한껏 여유를 즐기려는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술도 한잔하며 긴장을 풀었다. 첫 번째 밤, 한 친구가 별채 주변을 탐색하다가 헛간처럼 보이는 건물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왕성한 우리는 모두 함께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헛간은 오래되어 보았고 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다. 내장재가 떨어진 천장과 바닥에 널브러진 목재 조각들, 그리고 먼지 쌓인 도구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오래된 창고일 뿐이라며 관심을 끄고 메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로 생각했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려 밖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한 후 우리는 단지 피곤하고 술에 취해서 잘못 들은 것일 거라며 잠에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 이상한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누군가 마치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고 간 것처럼 매끈한 자국이 길게 나 있었다. 기분 나쁜 예감에 우린 그 흔적을 따라가 보았고 전날 갔던 헛간 앞에서 그것이 끝남을 알게 되었다. 이튿날 밤도 그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현관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린 서로에게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다 함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보이는 건 흔들리는 나무들 뿐. 아무도 없었다. 다급해진 우리는 근처 마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별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그 별채에 살던 한 가족이 어느 날 밤 행방불명되었고 그 후로 그곳에서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말에 우리는 등골이 오싹했다. 세 번째 밤 우리는 어떻게든 그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려 했다. 밤이 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헛간 쪽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미지의 힘에 이끌리듯 헛간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반투명한 형체가 보였다. 얼굴 없는 사람의 형상이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신문물과 미신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를 도망치듯 별채에서 빠져나왔다. 다음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고 다시는 그 별채에 가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여행이 끝난 후로도 가끔씩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오싹해지곤 한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서로 밤에 헛간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했다. 그저 우리 모두가 그때의 소리와 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기에 그 미스터리는 그렇게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던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학 과제를 하느라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지수의 방에는 그 바람 소리가 슬며시 넘나드는 듯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을 무렵 지수는 잠시 눈을 쉬려고 컴퓨터 화면을 끄고 잠시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수는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슥슥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수는 처음에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앞에서 서성이며 발을 끌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해 문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고요한 밤이어도 사람의 착각에 수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도 지수는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안심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억지로라도 열어보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도둑이 들려는 것일까 생각이 들면서도 용기를 내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툭툭 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침착하려 애쓰며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의 의문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메시지를 보낸 번호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저 장난이나 차고겠거니 하면서도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문을 한 번 더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문틈 사이로 살짝 드러난 그림자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던 지수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겠다는 대답을 들은 후에도 지수는 도무지 가라앉히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며 방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등이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하더니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방은 암흑으로 변했고 지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방에서 지수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단숨에 내려가면서 지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죠. 하지만 복도 끝까지 뛰어나왔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자신이 상상한 것이었나 싶으면서도 그 공포는 실제보다 더욱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수상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벼운 장난이었을 것이라며 지수를 안심시키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수는 그 원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고 그 밤의 기억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지라도 그날 밤 지수에게 찾아온 공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진 후 지수의 원룸에서는 매년 같은 날 밤 조용히 흔들리는 문과 정체에 모를 인기척이 계속해서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이후로도 늘 공실로 남아 계속 전전긍긍하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훈이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서울의 번잡한 삶 속에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참기 힘든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 마침내 참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며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몰려오는 약기운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한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고요한 밤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전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을 설치며 다시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새벽이 되도록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에 도착해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피곤이 가시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온 후 어젯밤의 전화를 떠올리며 무심코 전화기의 발신 번호를 확인하니 발신자는 공중전화였다.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넘겼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 15분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전화를 받았을 때 들려온 것은 이번에도 정적뿐이었다. 다시 벽시계를 쳐다봤을 때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모두 새벽 2시 15분에 멈춰 있었다. 더 이상 이 일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새벽 2시 15분에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새벽 시간에 걸려온 번호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주변 CCTV 녹화를 확인하려면 관리실에 부탁해야 했다. 매우 개의치 않은 표정의 관리인은 새벽 2시경에 영상을 확인해 주었다. 녹화된 영상에는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화면 한편에 항공중전화 부스가 어렴풋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부스 옆에 사람이 스르륵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머리카락에 얼굴을 덮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공중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살고 있는 층을 향해 걸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 앞까지 오더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 여자의 존재에 질겁한 나는 그날 밤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밤새 걱정만 하다 묻어 넣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시계는 아직도 새벽 2시 15분에 멈춰 있었다.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나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계를 빼내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속는 셈치고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자 부서진 라디오 소리 같은 이상한 잡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줘. 전화를 내팽개치고 숨을 죽였다. 거실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다시 어두워졌다. 문을 바라보니 손등이 파랗게 굳어져 있었다. 그 순간 전화기가 몇 번이고 울리며 문 밖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락방으로 달려가 숨었다. 30분이 지날 무렵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침이 되어 다락방에서 내려왔을 때 집 모든 시계가 멈춰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갔지만 아직도 새벽 2시 15분에 걸려오는 전화가 오는 날이면 모든 감각이 공포로 얼어붙는다. 공중전화 부스 앞을 지나칠 때마다 긴 머리의 여자가 떠오르곤 한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새벽 2시 15분에 전화가 울린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